지난 10월 1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행동계획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정치개혁 공동행동 주최로 진행됐는데요.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전국의 570여 개의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이 정치개혁을 외치기 위해서 결성된 연합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연합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정치개혁, 지금 이제 현재의 소선거구 양당제에서 비례대표제 다당제로 바꾸자는 운동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네,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되지 않고 선거 때마다 표심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나 또 여성들이나 청년들, 장애인들은 국회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말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데요. 그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한국의 선거제도는 지금 전면적으로 좀 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이날 행사에는 공동행동 참가단체인 촛불 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가 바뀌려면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 이날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내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문화제 등 다양한 범국민 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국회가 하루빨리 이 시대적 흐름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국회 활동들을 많이 할 거고요.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의 성과였는데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선거제도 이슈가 뜨거워진 이유는 뭘까요? 촛불 집회 이후 시민 참여 정치와 정의사회 구현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한 이유일 텐데요. 특히 구태 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도 커졌고 더불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는 매우 오래된 이야기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여전히 민주화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역주의 정당 정치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이슈를 정치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의 등장도 어렵기 때문에 뭔가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보다 나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안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촛불 민심을 이끌어냈던 시민들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뀌었으면 하는 제도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거요? 일단 저 비례대표 제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당을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역 감정 이런 게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흑인 독점 체제로 하는 것보다는 중선거제를 통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자기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다 독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독점권에 의해서 지금 권력이 남용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 독식 양당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시민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 중에서도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선거구 개편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초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만을 선출하는 다수 대표제입니다. 영국에서 도입된 이래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 방식입니다.
투표 방식이 간편하고 선거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표가 많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당에 불리하고 다수당에 유리하다는 지적 때문에 투표 가치의 평등성이 훼손된다는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선거 제도도 완벽한 건 없지만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구조 때문에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총선을 살펴보면 1등을 한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은 구조로 인해서 사표가 많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한 표라도 앞선 자가 1등이 되면 나머지 표는 사장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는 그런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내는 면에서 매우 미흡한 면이 많아서 전문적으로 말하면 국민 대표성이 매우 약한 제도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사표가 많이 발생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국회에 반영해내는 그런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정치 통합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어야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사회로 진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구마다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소수 정당들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라고 하는데요. 소수당인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여는 등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혼합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또 다른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각각을 합산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 플러스 정당 명부의 득표율에 따른 의석을 그냥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인데 연동형의 경우에는 정당 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당이 얻는 득표율, 비례대표의 득표율이 의석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보다는 비례성이 매우 높은 그런 선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별로 의석수를 나눈 다음 배분된 의석수를 지역구 당선자가 먼저 채우고 난 후 부족한 부분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당이 받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정당들은 정책으로 경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 표만큼 의석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고 그 정당들이 서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좀 더 좋은 정치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적극 지지했으며 2015년 중앙선관위에서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비례성이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득표율을 얻더라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우리처럼 300석의 경우를 놓고 보면 한 1%를 얻게 되더라도 사실은 3석이 배분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그 비례대표 의석은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253석, 그다음에 47석인데 47석으로는 뭐 한 13%,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 의석을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큰 과제입니다.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동단입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소수 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그 직업군이나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되는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까지 선거법이 제대로 개혁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분노하고 시민으로서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제도 개편의 또 다른 화두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방안입니다. 지난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의 시민으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들. 하지만 선거에서는 배제가 됩니다. 현행 선거 제도에서는 만 19세 이상만 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만 19세 미만은 선거권, 피선거권도 없고 선거 운동도 금지되며 정당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 19세로 선거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시대 흐름에 따라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18세 선거권 주장이 일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 수차례 헌법 소원이 이어졌지만 2005년 선거법 개정에서 선거 연령을 만 19세로 1살 낮추는 데 그쳤습니다. OECD 34개국 중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데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일본도 2015년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췄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 참정권 역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1운동, 4.19 혁명이라는 역사 속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일을 해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더 이상 미성숙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교육이 제대로 몸으로 체화되고 꽃을 피우려면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성 대표성 강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19대 국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5.7%, 세계 평균 22.1%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을 추천하는 할당제도 있지만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60여 개 국가가 여성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열린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을 비롯한 소수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 관련한 여성 할당이 되게 강행 규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담고 있는 숨겨진 의미는 민주주의로의 전진을 열망하는 목소리일 것입니다. 보다 민주적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의 꽃, 선거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은 지금보다 분명히 더 나은 정치를 위한 그런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제도 도입에 따른 장점과 단점, 부작용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의사가 어떻게 우리 일생생활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고 정치 과정에서 반영되어지냐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보다 성숙한 사회로의 밑바탕이 되어주는 선거제도 개편. 급변하는 시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맞춰 보다 민주적인 선거개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선거는 민주시민의 권리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권도 개인의 선택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투표를 안 할 경우 처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거 때마다 낮은 투표율로 인해 이야기되는 의무투표제. 의무투표제란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반드시 오도록 하는 제도로 투표는 의무이자 권리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해외 27개국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무투표제는 중세시대 스위스 시민회의가 기원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시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만찬을 먹을 수 없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투표하지 않을 경우 각종 벌금이나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 호주. 불참 시 벌금은 20호주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을 내야 하는데요. 극단적인 경우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 탓에 호주 투표율은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벨기에의 경우는 15년 동안 투표에 사회 불참하면 투표권이 10년간 박탈되고 공공기관 채용이 제한됩니다. 그리스는 투표 불참 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허되고요. 싱가포르에서 선거 불참자는 유권자 명부에서 지워지고 복구를 원하는 사람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만 선거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투표율을 보면 투표율이 차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의무투표제 폐지 후 투표율이 30%나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6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이 탓에 선거 때가 되면 의무투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들은 의무투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의무투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의무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다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표할 때 되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 국민의 도리가 됩니까? 그래서 투표는 꼭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투표를 강제로 하게 되면은 제가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억지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내 의견이라든지 내 생각들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강제성이라서 너무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한데요. 의무투표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면 낮은 투표율로 뽑힌 당선자보다 많은 국민이 뽑았기에 대표성도 높고 민주주의 실현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만약 의무투표제가 실시가 되면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현상이겠죠.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들이 대표성을 또는 정당성을 더 부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흐름들을 보면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국가에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많은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반면 의무투표제에 반대하는 입장은 선거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할 경우 적합한 후보자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의무감에 투표해 오히려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의무투표제 나라인 호주도 이른바 당나귀 투표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찍고 보는 일명 묻지마 투표가 많아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투표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틀에서 보면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자로서의 자유, 선택의 자유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대론자들은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선거율을 높이는 문제는 정치권 각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권 또한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무투표제 찬반 논란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국민들이 의무투표제의 필요성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기권의 자유에 대한 보장, 제재 등 여러 가지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또 의무투표제 논란을 불러오는 낮은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전투표 실시, 투표소 증설, 투표시간 연장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투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투표 인센티브도 2008년에 도입했었는데요. 사용 장소가 한정적이라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어느 한 분야만 개선을 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그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보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틀에서 보면 정치 신뢰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 중에 하나고요. 유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투표권 행사가 실질적인 의미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틀에서 보면 주권자의 의미를 가지는 민주시민교육, 그다음에 주권의식이 함양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의무투표제와 같은 정책 실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가진 한 표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며 자발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의 자세일 겁니다. 능동적으로 모든 민주적 결정에 참여하는 일이 바로 민주시민 최고의 정책입니다.